노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색자가 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날카로운 나이의 젊은 남자지만 그 결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지원 클래스인 아타카와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비스가 노엘의 고향 마을을 파괴하려 한다는 위협 속에서 시작된다. 아비스는 평범한 숲이 아니다. 만화가 너무 많이 공기 중에 범람하여 인간 세계와 악마 영역인 보이드 사이에 연결이 형성될 때 생겨난다. 아비스가 깊어질수록 더 강하고 위험한 생물들이 그것에서 기어나온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12의 깊이까지 도달했으며 이는 치명적인 몬스터인 랜드를 소환하기에 충분하다. 노엘의 할아버지 브랜드는 과거 가장 강력한 수색자였고 전설적인 오버디스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싸움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해 그는 오래된 무기를 움켜쥐며 혼잣말을 하면서 수년 만에 다시 싸우게 될 줄 알고 놀라워한다. 그는 노엘에게 피신처에 머무르라고 명령하며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엘은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브랜드는 혼자서 랜드와 맞서기로 준비하고 있으며 노엘은 할아버지가 자신만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브랜드는 평소 전설적인 자신감으로 노엘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노엘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름 오버딧을 잊었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엘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고 나가면서 노엘이 그를 부른다. 브랜든이 싸울 준비를 하면서 잠시 노엘에 대한 생각이 스친다. 그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편 노엘은 대피소에 숨어 있으며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두려움이 스며든다. 결국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그는 나가서 심각하게 부상당한 브랜든을 발견한다. 브랜든은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보며 오버딧 쫓아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는 노엘에게 이것이 탐색자의 길이라고 말한다. 전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든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노엘에게 여전히 시커가 되고 싶어하는지 그 위험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노엘은 결단력 있게 대답하고 할아버지께 같은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브랜든은 자랑스럽지만 시커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고집합니다. 노엘은 가장 강해져야 합니다. 그는 노엘에게 자신을 초월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노엘은 위대한 시커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브랜든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자인 노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노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브랜든은 숨을 거두며 노엘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로 2년이 흘렀고 노엘은 시커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팀은 몬스터 무리와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노엘은 언제나 그렇듯 명령을 내려 승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지시한다. 약한 지원 클래스로 불리는 토크러 중 하나인 그녀이지만 노엘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몬스터들을 처치한 후 팀은 그들을 해부하기 시작한다. 노엘이 설명하길 작은 드라큘라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들의 여왕은 빠르게 무리를 생성할 수 있고 각각은 소 한 마리를 찢어버릴 만큼 강력하다고 한다. 다음 작전을 계획하는 동안 드라큘라가 노엘에게 달려들었지만 타니아가 그를 구해냈다. 그룹은 여왕에게 직접적으로 갈 것을 논의하지만 노엘은 그 아이디어에 반대한다. 그는 그들이 C등급 팀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먼저 무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조언한다. 그의 팀원들은 노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그의 버프가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낮은 등급이지만 노엘의 안내와 기술 덕분에 이 B등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엘은 잠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본다. 대화가인 그의 역할은 팀을 지원하여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그의 힘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투하는 동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의 힘을 옆에서 강화합니다. 그래서 대화가들은 종종 비웃음을 당하고 가장 약한 직업으로 치부됩니다. 갑자기 뱀파이어 여왕이 그림자 속에서 공격을 시작하며 치명적인 독가스를 방출해 즉시 퍼지며 팀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로이드와 월터는 즉시 노엘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의 버프가 없으면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타냐는 즉시 도움을 주기 위해 뛰어가지만 혼란 속에서 여왕에게 맞습니다. 이제 노엘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로이드와 월터는 반격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원 없이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팀은 절망에 빠져 패닉의 지경에 이르렀고 노엘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그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상기시킨다. 노엘이 화를 내며 되받아치며 그들이 자신을 경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한 차례의 신속한 동작으로 무기를 꺼내 들고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 그는 작전과 기술을 활성화하여 명령만으로 파티 전체의 능력을 25% 향상시킨다. 노엘은 멍청한 동료들에게 공격을 피하라고 외친다. 그는 전투 목소리를 사용하여 스태미나와 마나의 회복 속도를 즉시 증가시킨다. 노엘은 타니아에게 두 전사 주변의 장벽을 쳐서 짐승을 섬멸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몬스터가 더 많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 타니아가 패닉에 빠지자 노엘은 동료 지원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의 혼란된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74초 타이머를 설정하고 소소한 녀석들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다른 이들은 주요 목표에 집중하도록 한다. 노엘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며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모든 움직임을 지시하고 가장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작은 녀석들을 모두 기절시킨 후 노엘은 그의 마법총을 꺼내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반야수 무기다. 그는 얼음 탄환을 발사하여 악마들을 얼게 하지만 하나가 벗어난다. 이제 노엘은 마지막 탄환만 남았고 시계에는 43초가 남아있다.
그는 차분히 계산해보고 나머지 야수가 23초 안에 자신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팀에게 주요 부분을 공격하라고 지시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야수가 덤벼들기 직전에 명령을 내리고 그의 동료들은 마침내 공격을 가하여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타니아는 노엘이 맞은 줄 알고 놀라지만 그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노엘은 항상 전략가였고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했다. 그는 여왕이 패배하면 스폰지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공격을 피했다. 전투는 그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끝나고 임무는 74초 만에 완료된다. 감명을 받았지만 웃으며 동료들은 그의 위험한 타이밍이 너무 아슬아슬했다고 놀린다. 노엘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기억으로 떠난다. 어린 시절 노엘은 자신이 말이 많은 것에 답답해하며 할아버지처럼 전사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언제나 위로해주던 할아버지는 그의 재능이 결국 빛날 것이라며 약속했고 어떤 직업이든 노엘이 가장 강한 탐색자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현재로 돌아와 노엘은 조용히 자신의 목표를 재확인한다. 전투에서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말하는 자로서조차도 전설적인 할아버지를 추월하는 것이다. 그는 이트레이, 벨렌 제국의 수도가 그들이 싸우는 짐승에 대한 연구에서 유래한 마법과 기술의 시너지로 번창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도시는 심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탐색자들에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그들은 영웅으로 존경받는다. 나중에 팀과 함께 식사하는 동안 노엘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이트레이에서 동료를 찾기 시작했음을 회상한다. 그는 말하는 자로서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올터는 500만 펠 보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안정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미아와 로이드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엘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들의 팀에는 진짜로 스카우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현재 팀과 함께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 취한 왈터가 노엘에게 보상에 대해 화가 난 것이냐고 묻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는 노엘을 놀리는 중입니다. 왈터는 노엘이 돈에 너무 집착한다고 말하며 수색대원은 큰 마음을 가져야 하고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왈터의 말은 노엘에게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노엘에게 수색대원들은 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탐욕 때문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장비와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욕스럽거나 악하다는 것은 모욕이 아니었으며 성공의 표식이었습니다. 오바르디프라고 알려진 할아버지는 노엘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하하지 못하게 하라. 현재로 돌아와 노엘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월터는 계속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 격렬한 공방이 시작되고 노엘은 항상 자신의 나이를 권위의 배지처럼 사용하는 월터를 비웃습니다. 결국 탐험가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노엘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이에 의지하는 월터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월터는 점점 반격하며 노엘이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싸움에서 물러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지만 노엘은 계속 그를 무시합니다. 상황이 격화되며 월터는 노엘의 목숨을 끝내겠다고 위협하고 노엘은 여유 있게 그를 도전합니다. 바로 그때 로이드가 뛰어들어 그들을 말리고 모두 같은 편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보상을 나누고 저녁을 마치자고 제안하며 상황을 진정시킵니다. 임무가 끝나고 팀은 클랜에 지급한 후 각자 25만 달러만 남게 됩니다. 타냐는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투자한 노력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가 그녀를 달래며 이런 힘든 임무는 자주 오고 다음 임무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엘이 끼어들어 공식 클랜과는 달리 그들은 국가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회와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과 같은 독립적인 탐험자들은 이런 기회를 자주 얻지 못하며 클랜의 지원 없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상기시킵니다. 로이드는 팀에게 총 저축액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총액이 1280만 달러를 조금 넘는다고 말합니다. 노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돈을 사용해 자신의 클랜을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항상 신중한 로이드는 클랜을 시작하려면 국가에 2천만 달러를 내야 하며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자신감 넘치게 남은 720만 달러를 자신의 자산에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결단력은 거의 미친 듯합니다. 그는 클랜을 시작하면 드디어 이런 저급의 대체 작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이드가 수도에서 기지를 임대하는 미친 비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노엘은 이미 저렴한 장소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이드의 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클랜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단지 정보 경험이 부족한 시행크 팀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하지만 노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질문을 되돌려 던지며 그들이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만약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시랭크 탐색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엘은 그들이 필요한 경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클랜을 운영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로이드는 여전히 걱정하며 나라의 신뢰가 없으면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고수익 작업을 절대 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엘은 반격하며 그들의 젊음, 외모, 힘이 바로 나라가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탐색자를 원하고 성공적인 탐색자는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돌이자 영웅입니다. 노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그들의 기술과 이미지가 회사들로부터 스폰서십 계약을 따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추가적인 현금과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올터는 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잘생긴 얼굴이 실제로 나라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엘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올터를 놀리며 그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부족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의심적이었던 올터도 노엘의 의견에 서서히 동의하기 시작했다. 임시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지쳐 그는 파벌을 만들자는 계획에 동의하며 지위, 명성, 그리고 돈이 꽤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천박한 농담을 던진다. 이에 타니아는 날카롭게 질책한다. 올터가 이제 동의하자 노엘은 로이드에게 시선을 돌려 그룹의 리더로서 그의 의견을 기다린다. 그러자 노엘은 그들이 파벌 결성에 동의하지 않고 그는 당을 떠나 자신의 저축금을 가져가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노엘이 모두에게 자신의 꿈, 즉 가장 위대한 추구자가 되어 전설적인 할아버지 오버데스를 능가하겠다는 것을 상기시키자 방안은 조용해진다. 로이드, 노엘의 결단에 당황하며 이것이 노엘이 물러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동의하며 그들이 결국은 이 결정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타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로이드의 결정을 질문한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것이 항상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다고 말한다. 로이드는 그들이 긴 하루와 알코올에서 회복할 때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미루자고 제안한다. 그룹은 이틀 후에 다시 만나서 계획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모두가 나가면서 타냐는 잠시 멈춰서서 노엘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보이지만 결국 조용한 작별 인사만 한다. 다음 날 월터가 노엘에게 급히 달려와 로이드와 타냐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든다. 편지를 읽은 후 노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다. 알고 보니 로이드는 몇 년 전에 잘못된 투자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고 지금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는 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노엘은 로이드가 항상 고결하고 기사도처럼 행동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주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장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웃었으니 노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월터에게 그 편지를 언제, 어디서 찾았는지 묻습니다. 월터는 어젯밤에 그 훌륭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침 첫 일에 로이드의 방으로 소식을 전하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로이드는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여관 주인에 따르면 로이드와 타냐는 전날 밤 8시경 여관을 떠났고 도시의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이라면 노엘이나 월터는 이 사실을 하루가 지나야 알았을 것이므로 로이드는 아무도 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전 9시 30분이니 그들이 로이드가 예상한 것보다 일찍 알게 되었지만 이미 반나절이 넘었습니다. 로이드와 타냐는 이제 수도와 꽤 먼 거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성의 문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그들이 대부분 걸어서 떠났다면 노엘과 월터가 말을 타고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월터는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엘은 돈을 되찾기 위한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들은 파티를 버리고 떠났으며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만약 그들이 따라잡아 그들을 대면한다면 그것은 사생결단으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로이드와 타니아를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돈은 이미 없어진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노엘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치르지 않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받을 것이다. 옷을 입은 후 노엘은 월터를 지역 주점으로 데려간다. 월터는 항상 그렇듯이 혼란스러워하며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노엘은 월터에게 아무 설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의 리드를 따르라고 말한다. 주점을 들어서자마자 노엘은 바로 전체 주점을 주목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파티에 2명이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발표하며 그들을 살아서 데려오는 사람에게 200만 피를 보상으로 제안합니다. 월터는 당황하며 노엘이 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했는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항상 차분하게 그가 특정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전체 선술집에 발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임무를 수락한 그룹은 번개 물림 파티로 노엘은 그들의 리더에게 로이드와 타냐의 탈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합니다. 곧 여러 다른 파티들도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노엘은 여전히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가 노엘에게 이 일에 대해 접근하고 노엘은 즉시 이 남자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기다려온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는 어제 마을을 떠나는 커플을 보았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로이드와 타냐의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그의 파티가 혼자서 그들을 처치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감지한 노엘은 그의 도움을 대가로 100만 필을 제안하며 보상의 반을 제공합니다. 남자는 200만 필 전액을 요구하려고 하지만 노엘은 이미 글을 열린 책처럼 읽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100만 필을 포기할 만큼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결국 그 남자는 굴복하고 거래에 동의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노엘은 그 남자에게 파티를 준비하고 남쪽 문에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월터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노엘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 노엘은 준비를 마치고 모두를 만나기 위해 정문으로 향합니다. 월터는 분명 불안해 보이므로 그를 옆으로 데려가 그를 괴롭히고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노엘이 로이드와 타냐와 싸우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주저없이 그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비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월터는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일 이후 노엘이 이렇게 냉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그들이 만난 날부터 그들을 처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밝힙니다. 사실 그는 오히려 월터를 위한 계획까지 세워놨어. 노엘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않았고 그는 월터에게 미래에 조금 더 의심을 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그날 저녁 늦게 한적한 마을에서 류와 타니아가 걷고 있었고 류는 그들이 당분간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밤 편안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 그의 생각에는 노엘이 돈이 이미 없어진 지금 그깟 복수를 위해 그들을 쫓아올 정도로 작고 부적절하게 행동할 리가 없다. 하지만 류는 노엘이 얼마나 작고 부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갑자기 노엘이 그들 뒤에 나타나며 보상금 사냥꾼 전원이 그들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류는 패닉 상태에서 검을 빼려 하지만 노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류와 타니아를 움직일 수 없게 얼려버린다. 두 사람은 서 있게 되었고 경악하며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류가 갇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월터는 분노하며 류에게 배신당했다며 소리친다. 그는 류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치려 하지만 노엘은 먼저 물어볼 게 있다고 말하며 그를 멈춘다. 노엘은 로이드가 이미 파티의 모든 저축을 다 썼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뱀파이어 사냥에서 얻은 돈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로이드는 당황하며 부인하고 그 돈도 썼다고 주장하자 노엘은 로이드가 또 다른 실패한 투자에 돈을 날렸냐고 무관심하게 묻는다. 그러나 로이드는 달콤하게도 그 돈을 더 많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인정한다. 로이드가 압박을 받으며 더듬거리고 움직이는 모습은 노엘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을 준다. 이제는 분명하다. 로이드는 단순히 나쁜 투자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도박 중독자이다. 그는 아마도 도박으로 너무 많은 돈을 잃어서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노엘은 로이드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한다. 그러자 로이드가 또 다른 사과를 하기도 전에 월터가 그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낭비했다고 소리치며 그에게 화를 낸다. 로이드는 순진한 행동을 접고 소리치며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파티의 자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도박은 너무 재미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리더십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긴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노엘은 이제 그만이다. 그는 로이드의 한심한 변명에 질렸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노엘은 로이드의 얼굴에 정통으로 발길질을 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짓밟기 시작한다. 로이드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뻔뻔함은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로이드가 리더가 되겠다고 애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냥 도박 중독으로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이드는 피투성이가 되어 용서를 애원한다. 하지만 노엘은 그런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로이드를 1000번 짓밟아야 만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타냐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노엘에게 로이드를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노엘은 잠시 멈추지만 비틀린 거래를 제안할 뿐이다. 그는 타냐가 그의 대신 맡기를 원한다면 로이드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한다. 노엘은 언제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처벌자답게 그녀가 정말 원한다면 그녀를 땅에 짓밟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에게 자신의 연관성을 고백하도록 강요한다. 노엘의 능력의 영향 아래 타냐는 필터 없이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 그녀는 로이드와 함께 파티의 돈을 도박했음을 인정하고 충격적으로 그녀는 그보다 더 중독자이다. 그녀는 심지어 로이드가 자주 잃는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더 많이 도박했다면 이런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보다 더 잘한다고 한다. 노엘의 능력은 대상을 절대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한다.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잠시 동안. 그러다 타냐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분노에 차 노엘이 그녀에게 정신조종을 했다고 비난하며 그것이 제국법에 위반된다고 소리친다. 노엘은 태연하게 그녀에게 동의하며 개인적인 이유로 정신조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여기서 범죄자인 것은 바로 그녀이며 그가 하는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그것은 신문 과정이며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다. 노엘은 배신자들을 처리한 후 로이드와 타냐를 잡는데 도움을 준 남자가 그의 대가를 요구한다. 노엘은 동의하지만 한 번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분명히 참을성이 없는 타입이라 노엘을 붙잡고 돈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노엘은 차분하게 그 남자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그는 자신의 일을 대가로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칼을 빼들고 노엘에게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다. 노엘은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정확한 타격을 가해 그 남자를 즉시 의식을 잃게 했다. 노엘은 할아버지로부터 이 기술을 어렵게 배웠다. 직접 그 기술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심장 바로 위에 정확한 타격으로 일시적으로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고 올바르게 수행되면 경험 많은 투사들도 쓰러지게 만든다. 노엘의 할아버지는 노엘이 이것을 마스터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인 노엘은 자신을 버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그에게 최소한 하나의 견고한 공격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남자의 동료들이 그의 의식을 잃은 몸을 치우는 동안 화려한 마차가 제때에 나타납니다. 걸어 나오는 사람은 바로 피나키오 바르치니입니다. 드라마틱한 재능과 놀랍게도 노엘의 친구인 유명한 노예 상인이죠. 그는 바르치니 가문의 우두머리로 매우 독특하고 화려하지만 노엘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노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저 피나키오가 그의 계획의 열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노엘은 루이드와 타냐를 노예로 팔아 훔친 돈을 회수하려 합니다. 타냐는 놀라움에 반박하지만 노엘은 그녀에게 대안을 빠르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쉽게 그녀를 경찰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감옥 시간이 광산으로 보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노예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입니다. 광산은 잔혹하며 혹독한 노동을 10년 동안 견딘 후 생존율은 단 2%에 불과합니다. 타냐가 살아서 나갈 확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노예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생존 확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지 아마도 그들은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며 친절한 주인에게 팔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한 후 노엘은 피나키오에게 로이드와 타냐를 판매하기 위해 평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빠른 평가 후 피나키오는 600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노엘은 실망스럽게 말하면서 그것으로는 너무 적다고 하지만 피나키오는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사과합니다. 성크루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가난 맹세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피나키오가 로이드와 타냐를 위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나키오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노엘은 바지이나 가문처럼 강력한 가문에게 교회의 영향력을 놀라워하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1,100만 달러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피나키오는 반제안을 처리하는 데 잠시 걸리지만 그가 이해했을 때 그는 폭발하며 노엘이 그를 추가로 500만 달러를 사기치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계속되는 고함에 짜증이 난 노엘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다가 결국 1,500만 달러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피나키오의 원래 600만 달러 제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명백히 좌절한 피나키오는 이성을 잃을 지경에 있지만 노엘은 교묘한 거래를 제안한다. 피나키오가 1,500만 달러에 2개를 사면 노엘은 피나키오가 대신 3,0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교회의 법령은 과도한 구매만 제한할 뿐이다. 하지만 피나키오가 로이드와 타냐가 그 값어치에 합당하다고 소문을 퍼뜨린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부풀려진 가치를 이유로 그들을 사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잘만 한다면 피나키오는 쉽게 9,000만 달러에 재판매할 수 있다. 노엘의 영리함에 감명받은 피나키오는 심지어 그에게 자신의 가족에서 리더십 역할을 제안한다. 하지만 노엘은 예상대로 그것을 거절하고 피나키오는 이해하고 거래에 동의한다. 그러나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그는 파티에 있는 단정치 못한 남자에게 다가가 차가운 경고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입 밖에 낸다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피나키오가 노엘에게 두 노예에 대한 계약금을 건네고 로이드와 타냐를 데리고 가기 시작한다. 타냐는 절박하게 노엘에게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다시 한번 용서라는 단어가 그의 사전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부딪힌다. 그녀는 월터에게 급히 돌아선다. 그녀는 월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개입해서 자신을 구해주길 기대하지만 월터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 타냐는 분노에 차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추잡한 말로 그를 공격하고 믿어라. 그것은 많고 매우 추잡하다. 그녀의 말은 월터의 표정을 갇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는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잔인할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이 확정되자 노엘은 약속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음험한 남자를 향해 돌아서서 월터와 함께 떠나려 한다. 하지만 그가 걸어가기 직전 그 남자는 노엘을 악마라고 부르며 불렀다. 하지만 노엘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사실 그는 그것을 명예의 배지로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강해지기 위한 여정에서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월터는 삶의 선택을 의심하며 그곳에 서 있습니다. 진지하게 전체 탐색자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월터에게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 중 대부분은 당신의 등을 찌를 것입니다. 월터는 가장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그가 싸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월터가 곁에 남아 계속 싸우고 그들의 파티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월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탐색자 생활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엘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 월터가 도시를 떠나자 노엘은 그에게 행운을 기원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하지만 노엘에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이 해체된 건 아프지만 그것이 그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걸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걸어가다 어떤 뱀의 비늘을 발견하고 생각한다. 뱀들은 낡은 피부를 벗어 덜 딱딱해지려고 노력하듯 그도 똑같이 할 것이다. 과거를 버리고 파란 초월을 다시 지어올리고 그보다 더 강하게 만들 때가 왔다. 그 장면은 한 소녀가 노엘에 의해 게시된 모집 공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드디어 그를 찾았다. 그 후에 한 주점에서 울프는 노엘에게 말을 걸며 그렇게 슬픈 공지로는 아무도 쓸모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엘은 이미 지쳤고 그에게서 멀어지라고 하지만 울프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모든 파티에 합류할 만한 사람은 이미 클랜이나 다른 파티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쿨하게 대응하는 노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신경 끌라고 말하지만 울프는 계속해서 노엘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말만 잘하는 노엘이 혼자 싸울 수 없으니 그 대신 자기 파티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노엘이 놓치지 않고 설명하기를 울프의 파티인 라이트닝 바이트는 울프 자신과 큰 검을 든 검사, 엘프 궁수 리시아와 다른 숙련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그 파티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스타들입니다. 울프는 계속해서 노엘이 그들과 함께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며 새로운 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노엘의 인내심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울프의 파티 멤버들도 그만하라고 말하며 울프가 노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리시아는 그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면서 그가 좋아하는 꽃 장사를 하는 여자를 사귀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울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되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 전에 노엘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파티에 합류할 것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울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기서는 노엘이 폭탄 발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고 싶어합니다. 울프의 파티 멤버들은 모두 동의하며 노엘이 어차피 울프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울프는 어안이 벙벙해하며 동의하지만 파티의 창립자로서 자신의 리더 자리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아까의 소녀가 몰래 다가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울프는 이 소녀가 그들의 소위 전문가 추적자인 리시아를 피해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알마라고 소개하며 노엘의 모집 포스터를 보고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노엘은 여전히 직설적으로 그녀의 나이를 묻고 아이들은 시커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알마는 침착하게 자신이 21살이라고 말하며 알고 보니 그녀는 노엘보다 5살 많습니다. 울프의 파티는 항상 그렇듯이 임의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아르마는 언제나 똑 부러지게 대답하며 그 전부를 흔들림 없이 대답한다. 노엘은 아르마에게 그녀의 계급과 직급에 대해 묻고 그녀는 가볍게 대답한다. 그녀는 스카우트이며 등급은 C다. 노엘은 속으로 생각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스카우트와 숙련된 궁수들은 악마성에서 엄청난 자산이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왜 그녀가 추적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본다. 아르마는 그녀가 진정으로 추적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놀랍게도 말한다. 그녀는 오직 그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버데스토의 손자. 노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그녀가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아르마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한 번 그의 할아버지와 싸웠으며 그 전투에서 그녀의 할아버지는 오른손을 잃었다고 밝힌다. 노엘은 즉시 그녀가 복수하러 온 건지 의심하지만 아르마는 복수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그녀는 단지 오버데스의 손자가 어떤 탐색자가 되었는지 보고 싶어 할 뿐이다. 노엘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그의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하며 그를 대신해 마지못해 사과한다. 알마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밝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엘은 이제 호기심이 생겨 그녀의 할아버지 이름을 묻고 알마는 폭탄 발언을 한다. 그의 이름은 알코르 주디칼리다. 전체 술집이 얼어붙는다. 그 이름만으로도 충격이 전해진다. 왜냐하면 알코르 주디칼리는 악명 높은 암살자 사회의 창립자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자 조직은 적절한 대가를 위해 누구든지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술집에 있는 탐색자 중 한 명인 로건이라는 남자가 화를 내며 알마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울프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로건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으려 한다. 그는 술집에는 언급되지 않은 규칙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명성을 가진 탐색자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알마는 태연하게 자신이 그것을 몰랐다고 인정하고 로건은 그녀의 경험 부족을 감지하고 비웃으며 그녀를 완전 초보라고 부른다. 그 후 그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정기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관례인지 알려준다. 살아있는 자가 말을 마치기 전에 알마는 끼어들어 노엘에게 그의 탐색자의 위상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묻고 노엘은 계급과 랭크가 출발점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힘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알마는 즉시 이 고릴라를 땅에 처치해야겠다고 깨닫고 이는 로건을 더욱 화나게 만든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알마는 재빠르게 그를 한 방에 처치하고 전체 선술집이 충격에 빠진다. 노엘은 그녀의 실력에 감명받아 즉석에서 그녀를 고용한다. 긴장이 풀리자 알마의 배가 크게 고르륵 소리를 내고 그녀는 단순히 배고프다고 말한다. 장면이 바뀌고 알마는 노엘과 함께 튀긴 번을 먹으면서 이게 정말 맛있다고 생각한다. 노엘은 그녀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산에서 자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건 그녀에게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노엘은 깨닫게 된다. 그녀는 정말로 알코르의 손녀란 말이야. 알마는 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동안 그녀를 믿지 않았냐고 묻는다. 노엘은 그런 대담한 주장을 갑자기 나타난 뒤에 했으니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알마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죽음의 손자라는 것을 믿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눈이 그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위해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는 그에게 죽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며 정면 대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엘의 눈은 그 경고를 떠올리게 했다. 노엘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녀가 산에서 암살자로 훈련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알마는 확인하고 그녀는 이미 암살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충족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등급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엘은 혼란스럽게 왜 그녀가 암살자 단체에 합류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알마는 그녀가 약한 암살자를 상대해 시험을 받았고 쉽게 이겼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오래된 암살자 규칙에 따라 그 남자를 죽이려 했지만 심판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그의 진짜 신원을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현재 사회의 리더인 사이먼 그레고리임을 밝혔습니다. 그때 알마는 사회가 규칙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뜻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그녀가 새로운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알마는 그 후 그들이 옛방식으로 훈련된 암살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노엘에게 곧 범죄가 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노엘은 이것들을 종합해보며 사회가 곧 정부와 연관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알마는 추가로 그들이 계약살인에서 스파이 활동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는 이것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노엘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를 알기만 해서 죽지는 않을까 긴장하면서 바라봅니다. 알마는 갑자기 정보가 급비사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웃으며 그를 언니처럼 지킬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노엘은 아직도 화가 나 있고
그녀가 언니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장면은 다음 날로 이어지며 노엘과 알마가 숲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노엘이 알마에게 토크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묻자 알마는 토크러들이 혼자서는 약하지만 강력한 지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파티를 돕는다고 말한다. 노엘이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인다. 하나의 잘못된 버프로 인해 전체 파티가 멸망할 수 있다. 그는 토크러들이 어떤 것도 시전하기 전에 전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들의 역할은 팀원들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는 토크러의 진짜 역할은 전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자신을 버프할 수 없으므로 혼자서 생존하거나 싸울 수 없는 클래스이다. 능력을 믿고 있는 알마는 그가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고 말하며 노엘은 반쯤 웃으면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라고 인정한다. 노엘은 강가에 들르면서 알마에게 괴물을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괴물들이 심연 때문에 변이 된 식물과 동물일 뿐이며 그것들을 사냥하는 것이 모든 탐색자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살인토끼를 사냥하라고 합니다. 그는 그 생물의 사진을 보여주고 알마는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그녀에게 속지 말라고 재빨리 경고합니다. 이것들은 귀여운 만큼이나 사납습니다. 그는 이 사냥이 실험으로 사용될 것이며 그녀가 괴물을 잡는 동안 그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신 있는 알마는 토끼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니 강화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화자가 제공하는 강화에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을 하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엑셀 스케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알마는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며 그것이 그녀의 속도를 2배로 늘리고 심지어 4배로 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노엘은 그녀가 처음부터 엑셀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더 묻는다. 알마는 자신의 몸이 그 기술을 다루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인정하자 노엘은 그것이 버프와 정확히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버프가 제공하는 새로운 능력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의 버프와의 호환성이 그들의 미래 전략의 효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전 파티가 그의 버프에 적응하는데 반달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알마는 마침내 그의 요점을 이해한다. 노엘은 그녀에게 근처에 있는 킬러 토끼가 몇 마리인지 묻고 알마는 주저없이 200m 반경 내에 13마리가 있다고 대답한다. 노엘은 테스트를 시작하며 알마에게 전투의 목소리와 전술과 버프를 부여한다. 그는 그녀가 그의 명령을 따르면 그녀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알마는 즉시 자신의 내부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노엘은 그녀에게 엑셀 기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며 이제 속도를 6배로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도전 과제가 10초 이내에 단 하나의 킬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험이 시작되고 알마는 숲을 가로질러 달리며 하나의 토끼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모읍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건네주자 노엘은 그녀가 이 지역에서 13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고 단 8.6초 만에 해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버프에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에 감명을 받으며 더 이상의 훈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그들이 파티로서 첫 퀘스트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노엘은 그들이 최근에 괴물들을 처치한 작은 마을 민치에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둑 무리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장면은 그 둘이 마차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알마는 마차를 처음 타는 경험을 하며 그 순간을 즐깁니다. 하지만 노엘은 그녀에게 흥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마차 여행이 끝날 때쯤 그녀의 엉덩이는 돌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동안 노엘은 시커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직업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심연에서 태어난 짐승들과 싸우는 것 외에도 시커들은 범죄자, 괴물, 보물을 사냥합니다. 시커들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신화적 사냥도 있습니다. 그들이 처리하려는 도적 문제는 보통 영주의 책임에 해당하지만 때로는 영주들이 행동이 느려서 사람들은 대신 시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마는 이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며 노엘은 그들의 의뢰인이 농촌마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파티에 좋은 시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마는 첫 번째 임무에 신이 나고 그게 노엘에게 그의 옛 파티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장면은 노엘과 알마가 유도라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멈추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예상대로 알마는 긴 마차 여행 후 엉덩이가 돌처럼 단단하다고 불평하고 노엘은 동정심 없이 내일 또 다른 마차를 타고 민츠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관을 찾기 시작하지만 확인하는 곳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답답한 검색 끝에 마침내 한 개의 방이 있는 여관을 찾습니다. 노엘은 안도하며 알마에게 침대를 차지하라고 하고 그는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합니다. 알마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그가 그녀와 함께 자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노엘은 얼굴이 붉어지며 거절하고 그의 반응을 본 알마는 귀엽다고 생각하며 그를 놀립니다. 이것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하여 그는 목욕하러 가버립니다. 나중에 아르마가 늘어지면서 노엘은 반 네이키드로 목욕에서 나온다. 아르마는 그의 잘 다져진 근육을 놀라워하며 그의 몸이 꽤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솔직한 그녀는 아쉬운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전선 전사들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녀는 그에게 노력이 천부적인 재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오바르디에트처럼 전사가 되었다면 최고의 추적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 말은 노엘의 신경을 건드리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다. 그녀가 눈을 감자 그는 그녀의 이마를 튕기며 그녀가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차분하게 그녀에게 목욕을 하라고 자신은 잠을 자겠다고 말한다. 아르마가 목욕하러 가는 동안
노엘은 침대에 누워서 자신이 천부적으로 재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그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회상한다. 그는 노엘의 계급과 상관없이 노엘을 가장 강력한 추적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잠에 빠져들면서도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다음 날 우리는 그들이 향하던 마을에 도착하는 것을 본다. 족장은 둘뿐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들을 맞이한다. 노엘은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그만두었다고 가볍게 알려주고 이제 둘만 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물론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책임자에게 편안히 하라고 안심시키고 책임자는 그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듯 쉐이키 스마일을 보낸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앉고 책임자의 아내가 그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차를 마시는 동안 노엘은 책임자의 딸이 방 건너편에서 그를 몰래 쳐다보는 것을 포착하고 그가 알아차리자 그녀는 부끄러워서 급히 시야에서 사라진다. 책임자는 그녀가 그 나이대의 힘든 시기라고 설명하며 그들의 방문에 대해 신이 나 있다고 덧붙인다. 노엘은 그녀가 매력적인 리더가 없어서 실망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 그녀가 노엘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노엘은 대화를 전환하여 책임자에게 도둑 무리가 20명 정도 되는지 묻는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둑들이 최근에 인근 마을을 약탈해갔고 돈 한 푼뿐만 아니라 시체도 남겼으며 심지어 몇몇 여성들을 납치했다고 덧붙인다. 노엘은 그들의 은신처 위치를 물어보고 책임자는 동쪽 숲의 바위가 많은 공터라고 말한다. 노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불 문제로 넘어간다. 그는 무표정으로 20만 달러의 선금을 요구하고 일이 끝나면 추가로 30만 달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두머리는 즉시 동의하고 주저없이 선금을 건넨다. 노엘은 지급을 확인하고 우두머리가 약간은 흥정을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이 그 돈을 모으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가 나가면서 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우두머리를 안심시킨다. 장면이 바뀌어 노엘과 알마가 숲속을 걷고 있을 때 알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노엘에게 우두머리가 내내 자신의 가슴을 쳐다봤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더러운 변태라고 부르며 특히 그의 딸과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에 대해 불평한다. 노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우두머리의 딸이 그들을 쫓아오며 그들이 정말 도둑들을 처치할 건지 묻는다. 노엘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자신이 그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끄럽게도 그가 자신이 들고 있는 대나무 드래곤 플라이를 기억하는지 묻는다. 노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그녀에게 그것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던 걸 떠올린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의 잠자리 날개가 더 높이 날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잠자리는 그가 그녀에게 준 바로 그것이며 그녀는 그 이후로 가장 소중한 소지품으로 간직해왔다. 노엘은 이것이 달콤하다고 느끼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말한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와 알마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요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난 후 알마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노엘이 그 소녀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놀린다. 노엘은 짜증이 나서 그녀에게 입 닥치라고 하고 그녀를 가슴 큰 멍청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분명히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장면은 그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도둑들의 은신처를 염탐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그들은 여기서 20명 이상의 도둑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노엘의 이마에 주름이 잡히며 평범한 하치민 갱단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의 눈에 보스가 들어오고 그는 즉시 고르도라는 면도날을 인식한다. 알마는 그를 모른다. 그래서 노엘은 고르도의 머리에 200만의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설명하며 이 자식이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노엘은 알마에게 돌아서서 곤도가 스카우트 클래스의 B등급 도적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를 상대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알마는 자신있게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1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노엘은 이해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가까이 가면 적에게 들킬 것이라고 놀라며 상기시킨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로 은신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노엘은 미소를 지으며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빠르게 설명한다. 그 후 알마는 자신의 스텔스 기술을 사용해 적 진영에 잠입한다. 노엘은 자신의 링크 기술을 활용해 알마와 소통하고 그녀는 자신이 위치에 도착하면 알려준다. 그런 다음 노엘은 망설임 없이 울부짖기 기술을 발동하여 리더를 제외한 모든 도적을 기절시킨다. 그는 곧바로 알마에게 곤도를 처치하라고 명령하고 알마는 그녀의 5배 속도로 곤도의 허리 아래를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찌른다. 그리고 울부짖기 효과가 사라지자 노엘은 그녀에게 남은 적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알마는 기쁜 마음으로 작업에 들어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도적들을 해치기 시작한다. 노엘은 그녀가 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고 그는 그녀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음산하게 깨닫는다. 그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알마를 애도한 후 섬광 수류탄을 던져 적들을 눈멀게 한다. 그들이 비틀거리는 동안 노엘은 불꽃 총알을 발사하여 그들을 기절한 상태에서 태워버린다. 장면은 그들이 우두머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우두머리는 노엘의 손에 들린 가방을 신경 써서 바라보며 도둑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노엘은 그들의 우두머리 고르도에 잘린 머리를 무심코 꺼내 보이며 나머지 대금을 요구한다. 우두머리는 안도하지만 약간 흔들리며 그가 나가고 나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초대한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우두머리는 그의 딸이 검객으로 평가받았다고 언급하며 그녀는 수줍게 노엘처럼 탐험가가 되고 싶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노엘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한 후 그녀가 탐험가가 되기 위해 정부에 등록하고 에트리의 훈련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학교는 무료지만 그녀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또한 그녀가 지원자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탐험가를 위한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길은 아니지만 그녀는 적어도 프로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녀는 노엘에게 강한 시커가 되면 블루 비욘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간절히 묻는다. 노엘은 그녀가 정말로 강해지고 그때까지 자신이 그녀가 존경하는 시커라면 가입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한다. 쉐이크는 신이 나서 거의 빛나는 듯하며 마을 장과 그의 아내가 와인을 가져온다. 장인은 자랑스럽게 그들이 와인을 즐기라고 말하며 이것이 10만 달러나 했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다고 한다. 노엘은 와인을 한번 맡아보고 바로 이게 최고급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은 그냥 손님이라 첫 잔을 마실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장인이 먼저 마셔보라고 제안한다. 장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물러나려 애쓴다. 노엘은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10만 달러나 되는 와인을 샀다는 사실에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고 나서 노엘은 폭탄 발언을 하며 장인에게 그의 독이 든 와인을 한 모금 마셔보라고 한다. 우두머리는 얼어붙고 재빨리 자신이 아무것도 독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노엘은 비웃으며 그가 죽으면 돈과 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우두머리는 노엘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진짜 이유가 있는지 신경질적으로 묻는다. 그러나 노엘은 언제나처럼 그에게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보상을 줄이기 위해 도둑술을 뻥치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와인을 열 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냄새만으로도 노엘은 이 와인이 그냥 싸구려 술이며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꽤 오래전 열렸다는 뜻이다. 셋째, 우두머리가 병을 꺼냈을 때부터 그의 피에 대한 갈망이 분명했다는 점이다. 알마가 끼어들며 그들의 형편없는 연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같은 정찰병은 독에 대한 내성이 있어 어차피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두머리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절박하게 그들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노엘은 무서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냥 그 더러운 와인을 마시라고 말한다. 우두머리는 당황해 와인을 던져버리고 노엘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치며 그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노엘은 자신의 고백된 능력을 우두머리에게 사용하고 그 힘 아래에서 우두머리는 자신이 와인을 독살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의 딸이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노엘은 주저하지 않고 우두머리의 한쪽 눈을 잔인하게 도려내며 그녀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두목에게 다음은 다른 눈이며 그 다음엔 나머지 신체 부위라고 경고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당황한 두목은 용서를 구하며 아직 빚진 3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노엘은 단호하게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집안에 있는 마지막 동전까지 요구합니다. 두목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도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설명한다. 노엘은 개의치 않고 다음 눈을 향해 다가가지만 바로 그때 두목의 딸이 집으로 뛰어든다. 그러자 두목은 마피아 조직인 갬비노 패밀리에게 돈을 빌렸고 상환하지 못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노엘은 태연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고문을 시작하려는 순간 딸이 집 안에 있는 모든 동전 총 82만 달러를 가지고 돌아와 노엘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두목은 돈을 건네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말하며 갬비노 패밀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의 딸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모든 돈을 노엘에게 넘깁니다. 노엘은 돈을 받아들인 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지만 그가 걸어가는 동안 소녀가 그에게 뒤따라가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이제 추적자들을 미워한다고 외칩니다. 숲속에서 알마는 노엘을 바라보고 그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노엘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넘기려 하지만 알마는 납득하지 못하고 그가 진짜로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존경하던 여자를 짓밟은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이 아팠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엘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답한다. 알마는 어려울 때 언제든지 언니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놀리는 듯이 말하지만 노엘은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멀리서 비행선을 발견하고 노엘은 그것이 염소 저녁 식사 부족의 것이라고 즉시 알아차린다. 이것은 3성급 장식이다. 알마는 장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노엘에게 묻는다. 노엘은 장식이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부족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장식 부족은 7개가 있지만 그들은 평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들의 순위는 그들의 힘과 성취에 따라 달라진다. 맨 아래에는 4개의 3성급 장식이 있고 그 위에는 2개의 2성급 장식이 있으며 가장 상위에는 단 하나의 1성급 장식이 있다. 장식의 한 가지 혜택은 비행선을 소유할 권리이며 알마는 그런 선박에는 강력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노엘은 단순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경험, 용기 면에서 최고의 인물들이라고 덧붙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년 안에 레갈리아의 일원이 되겠다는 계획을 가볍게 언급했으며 그 목표는 알마에게 그녀가 암살자 사회의 시험을 보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시험 후 그녀는 리더에게 자신이 합격했는지 물었다. 그는 전투 능력 면에서는 합격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알마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리더는 그녀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이전 암살자 사회의 수장 알코르를 죽인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 주저없이 그녀는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이른바 암살자의 신조차 노인성 치매가 오면 쉬운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고 알마는 그 질문에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했다. 리더는 그저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어깨를 으쓱하며 그는 뭔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마는 모두가 생각하던 것처럼 알코르의 손녀가 아니라 사실 그의 딸이었다. 그녀는 이를 확인하며 알코르가 여러 마을에서 납치한 여성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녀는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과 싸우도록 강요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알코르가 평등한 존재를 만들고자 집착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재탄생하기를 원했지만 더 강하게. 그래서 그는 오버디프에게 패한 후 자신을 무적의 모습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그의 뒤틀린 탐구 속에서 희생되었고 그녀만이 유일한 생존자이자 그의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런 다음 사이먼은 그녀에게 무뚝뚝하게 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충격적으로 왜 그런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이 강했지만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정부기관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살인을 하겠지만 더 이상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살인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예전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며 그는 이 변화가 그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마는 화가 나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21년 동안 살인자로 훈련받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외쳤다. 그 혹독한 훈련 때문에 인생에서 재미를 본 적도 사랑을 한 적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미쳐버린 것처럼 마지막 21년의 삶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묻기 위해 난폭하게 소리쳤고 분노에 차서 그에게 인생을 돌려달라고 악을 썼다. 그녀는 방황하는 느낌이 들었고 큰 소리로 자신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시몬은 비록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흥미로운 것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오버디우스의 손자가 이제 트라이에서 수키어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으므로 알마는 호기심에 그가 강한지 물었다. 시몬은 그가 강하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직업은 가장 약한 직업인 토크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약 그녀가 관심이 있다면 그를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갑니다. 알마는 추억에 감동하여 갑자기 노예를 포옹하며 항상 그의 곁에서 싸울 것이라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약속합니다. 장면은 한 남자가 경비원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경비원으로 위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경비원의 주둔지로 가서 그곳에 배치된 다른 경비원에게 사형수이 그 감방에 있는지 캐묻습니다. 경비원은 수감자가 거기 있다고 확인하지만 의외로 잘 행동하고 있어서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알고 보니 이 조용한 수감자는 이 트라이시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한 악명 높은 살인범으로 그의 이름은 휴고 코펠리아이며 인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노엘이 이른 아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하며 시계처럼 성벽을 두 바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쳐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엘이 탐색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날부터 할아버지가 그를 시킨 지옥 같은 훈련을 회상합니다. 그날은 그의 착하고 다정한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잔인한 군사훈련관으로 대체된 날이었다. 노엘은 마법을 이용해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색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독한 훈련을 매일 견뎌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만을 의지로 삼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훈련에 쏟았다. 나중에 우리는 노엘이 샤워 중인 모습을 보며 아말라가 그의 몸이 잘 관리되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린다.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는 사람이지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아말라가 방문한다. 노엘의 숙소를 보고 아말라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멋진 방이라고 비웃으며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방은 어떤지 그리고 적응이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괜찮지만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답한다. 노엘은 그녀가 일찍 왔다고 지적하며 약속한 시간과 다르다는 걸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일찍 큰 누나를 만나서 기쁘지 않은지 물어보고 그에게 손을 대도 될지 궁금하다고 혼잣말로 말한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를 만지기 시작하고 침대 위에 올라탑니다. 노엘이 그녀를 막으려 하자 알마는 그가 귀엽다고 생각하며 키스를 시도하지만 노엘은 적시에 빠른 헤드버스로 그녀를 저지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두 사람이 도시를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알마는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으며 노엘이 어떻게 여자에게 헤드버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가 거의 그를 폭행하려 했으니 자신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마는 그냥씩 웃으며 그를 다시 놀리고 그렇게 귀여운 자신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녀는 손을 잡고 있는 커플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노엘의 손을 잡으며 그들이 데이트 중이라고 선언하고 장난스럽게 오늘 어디로 데려가 줄 건지 물어봅니다. 우선 그들은 감정사 길드로 향하고 노엘은 여기서 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랭크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감정사가 독특한 직업이며 노움에게만 독점적이고 랭크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노움들이 이상한 집단이며 마치 클래스를 연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주위를 살펴보는 동안 랭크업을 돕고 있는 노움 중 한 명을 발견합니다. 노엘은 알마에게 그녀가 랭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으니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가볍게 묻습니다. 누군가 레벨업을 할 준비가 되면 그들의 몸에 문신이 나타난다고 설명되어 있다. 보통 손등이나 가슴에 나타난다. 아말라스러운 방식으로 노엘의 문신이 귀여운 엉덩이에 나타나는 건 매우 귀엽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노엘은 신음하며 그만하라고 말하고 아마가 암살자가 될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으쓱이며 그에게 되묻는다.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엘은 자신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다고 인정하지만 암살자가 될 수 있으면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영입할 때 중복되는 기술을 피해야 한다. 아마가 다른 사람들을 영입한다는 언급에 놀라자 노엘은 분명히 그들이 혼자서 심연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당분간 레벨업을 미루라고 부탁하고 오늘은 그녀의 옵션을 탐색하자고 말한다. 길드에서 일을 마치고 아마가 빵을 먹으며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 묻는다. 노엘은 그가 자주 찾는 재련소를 방문하자고 답하며 그들이 추적자로서 무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재련소에 도착하고 거기서 일하는 드워프는 아말의 거대한 검은색 가슴을 바라보며 창피함조차 모르는 채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건 방문을 망치기에 충분했다. 다음 목적지는 스킬 서점이다. 노엘은 이곳이 스킬 가이드 전문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C랭크 정찰병에게 적합한 스킬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바로 시작한다. 출발할 준비를 마친 노엘이 돌아서는데 알마가 그를 멈춰 세우며 좀 둘러보지 않겠냐고 묻는다. 그는 스킬 가이드가 클래스별로 정리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자신의 스킬을 위해서는 다른 가게를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노엘이 나가면서 경고하듯 그녀의 예산이 100만 달러라며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알마는 거대한 테디베어를 끌고 있다. 노엘은 그녀가 돈을 낭비한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녀는 빠르게 자신을 방어하며 자신이 구매한 방어 관통 스킬을 보여준다. 이 스킬은 목표의 방어력을 반으로 줄여주는 발사체 스킬이며 80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녀는 남은 20만 달러로 테드처럼 생긴 이 테디를 샀다. 이 테디는 노엘의 바디필로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테드는 정말 운이 좋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사고 싶었던 책이 예산을 초과했다고 답한다. 그는 즉시 언데드를 처치할 수 있는 엑소시즘 스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만 그 가격이 무려 3천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설명한다. 갑자기 노엘이 누군가가 지나가는 걸 보고 별다른 설명 없이 알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할 일이 있다고 한다. 알마는 기쁘지 않지만 그를 보내준다. 다음 장면에서는 노엘이 도시의 음침한 곳에서 로키라는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보인다. 노엘은 왜 이런 더러운 곳에서 만나야 했는지 물으며 어디서든 얘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로키는 자신이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어 발견되고 싶지 않다고 답한다. 그 후 로키는 노엘이 요청한 특정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편지를 건넨다. 노엘이 정보를 훑어보는 동안 로키는 눈살을 찌푸리며 노엘이 정말로 전 도시를 떨게 한 킬러를 영입할 생각인지 묻는다. 노엘은 휴고가 누명을 썼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래서 조사를 통해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한다. 로키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노엘이 이상하다고 부른다. 먼저 그는 동료들을 노예로 팔았고 이제는 사형수 한 명을 구출해 자신의 파티에 데려가려 하고 있으니 노엘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항상 능숙한 노엘은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로키에게 정보를 고맙다고 말하며 수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원인 페이스리스에게서 그보다 나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로키는 스미르크를 지으며 아첨으로는 어디에도 못 간다고 말하고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러 사람으로 변신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모방자이며 누구의 외모든 복사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차분히 설명한다. 그는 또한 어떤 시설에도 문제없이 침투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노엘은 감정가조차도 모방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노엘은 지금 보고 있는 얼굴이 정말 로키의 얼굴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 그리고 조사를 위한 대금을 건넨다. 하지만 로키가 떠나기 전에 노엘이 단골이라서 보너스 정보를 던져준다. 그는 지역에서 끔찍한 새로운 약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 약물의 효과는 무시무시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칼로 찌르며 분노에 차 있다. 노엘은 그런 약물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루치아노가 그들에게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로키는 약을 유통하는 이들이 사실 루치아노 가족의 하위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노엘은 이 지역이 현재 알버트 감비노의 통제 아래 있는 감비노 가족의 소속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로키는 알버트를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편 알마는 노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폭식을 하며 노엘이 여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샤는 알마의 불만을 알아차리고 장면은 노엘이 슬럼가를 걷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의 머리는 감비노 가족의 옛보스가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쏠려 있습니다. 감비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엉망진창을 보며 노엘은 역겨움을 느낍니다. 옛보스는 좋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피노키오도 그를 존경했으며 그가 위험한 약물이 거리를 휩쓸도록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걷다가 노엘은 특이한 외모를 가진 거지를 발견합니다. 그가 이민자일 것이라고 추측한 노엘은 그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 불쌍한 영혼이 고국을 떠나 먼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비심에 차서 걸어가면서 동전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거지가 분명히 자비를 원치 않아 노엘의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동전을 돌려주려 한다. 그 순간 거지는 노엘에게 그와 같은 종류의 여자는 이곳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면서 난처함이 극에 달한다. 이미 짜증이 난 노엘은 자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되받아친다.
그리고 거지는 사과하려 애쓴다. 노엘은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더 이상 더러운 돈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돈은 더러운 손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서려는데 바보 같은 사람은 그를 따라오려고 하므로 노엘은 짜증이 나서 그를 밀어버리고 비웃으면서 손을 대지 말고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남자는 땅에 누워 노엘의 비웃음에 맞서 위를 올려다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대우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분노가 치민다. 그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싸움 준비 자세를 취한다. 노엘은 이것이 단순한 거리의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남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남자는 진지해져서 노엘에게 사과하라고 경고하지만 노엘이 거절하자 그는 노엘에게 달려든다. 노엘은 쉽게 피하며 서로 주먹을 주고받지만 노엘이 분명히 더 강하다. 숨을 헐떡이는 가이드는 노엘의 움직임이 무섭다고 감탄한다. 그는 심지어 노엘이 어떤 닌자인지 궁금해한다. 노엘은 닌자가 정찰병 클래스이며 동쪽의 섬나라에서만 발견된다고 설명하고 이 가이드가 그곳 출신임을 짐작한다. 그런 다음 노엘은 가이드에게 자신은 사실 대화자라고 밝힌다. 소녀는 놀란 표정을 짓지만 노엘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는 물러서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진정한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하며 아우라를 방출한다. 노엘은 흥미를 느끼고 아마도 좋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진지한 전투 자세로 자세를 바꾼다. 그들이 충돌하려는 순간 난쟁이보다 더 짧고 우스꽝스러운 가이드가 와델즈 오버오며 방해한다. 그는 쿠바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며 왜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싸우고 있는지 묻는다. 그동안 리시아와 아르마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시아는 아르마가 아직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르마는 암살자, 고문자, 추격자, 그리고 강도라는 4가지 옵션을 설명합니다. 아르마는 자신이 암살자와 추격자에게 가장 강한 애정을 느끼지만 리시아는 그녀가 전선에서 싸울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적합니다. 아르마는 동의하며 이것은 그녀의 파티 나머지 멤버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까지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리시아는 큰 소리로 생각하면서 노엘은 아마 지금 새로운 파티 멤버를 찾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립니다. 슬럼가에서는 작은 남자가 쿠바의 행동을 꾸짖기 시작하고 그는 손에 낀 반지를 이용해 쿠바를 벌주려 합니다. 노엘은 곧 쿠바가 이 남자에게 복종 맹세를 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맹세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물론 사람이 노예일 경우는 이외라고 덧붙입니다. 그런 다음 핫도그보다도 더 작은 남자가 노엘에게 누군지 묻습니다. 당연히 그는 노엘이 여자라고 가정하는 클리셔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바보 같은 녀석은 조금 더 성적 관심을 보이려 하지만 노엘은 빠르게 차갑게 돌려눕니다. 노엘은 총을 꺼내 작은 놈을 겨냥하며 어디서 온 건지 물어본다. 그 남자는 솔달린에서 왔다고 인정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는 설명하기를 거부한다. 물론 노엘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서 추가적인 설득 끝에 그 남자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다. 그는 알렌베르트 가족을 위해 지하 격투링을 운영하다가 발각되어 도망쳐야 했다고 말하며 수익을 착복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엘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남자가 여기서 숨어있는 이유는 갬비노 가족이 알렌베르트 가족보다 더 강력해서 이 지역에서는 그들이 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노엘은 쿠가가 그의 검투사인지 묻고 그 남자는 맞다고 확인한다. 노엘은 그의 계획을 알아내고 쿠가를 지하링에서 싸우게 해 상금을 노려 다시 사업에 복귀할 계획임을 알게 된다. 그 남자는 노엘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노엘이 여자인 줄 알고 싸움링에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다. 노엘은 자신이 탐색자이며 참고로 남자라고 말하며 그를 바로잡는다. 갑작스러운 성별 공개에 작은 남자는 완전히 충격을 받으며 이는 노엘을 더욱 화나게 만든다. 노엘은 혼잣말로 아무도 이 남자를 죽인다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알람베르 가족이 도망친 도둑을 찾으러 올 리가 없다. 게다가 그 남자가 사라지면 쿠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노엘은 방아쇠를 당기지만 총알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가정을 파괴하는 리사는 알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노엘의 모집 포스터가 아직 마을 광장에 붙어있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연락했을 수도 있다. 알마는 노엘이 데이트 중간에 떠난 것에 여전히 짜증이 나고 이것이 전형적인 노엘의 행동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리사는 그가 지금 새로운 유망한 멤버를 모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한다. 알마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이 노엘이 필요한 모든 파트너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며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